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서울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대 때부터 베이킹 외길 인생을 걸어와서인지 나름 이 분야에선 잘 나가는 편이에요. 서울 곳곳에 분점도 몇 개 있고요. 최근엔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백화점에 입점도 했답니다. 벌어들이는 수입도 어지간한 중소기업 못지않죠.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전업주부라서 그런지 이런 저를 참 많이 부러워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사실 20대 초반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었죠. 다행히 장례를 치르고도 남편의 보험금이 꽤 많이 남아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도 조금 도움을 주셔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차릴 수 있었어요. 취미로 하던 홈베이킹 실력을 살려 나름 위험한 도전을 한 거였죠.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성공이었고요. 덕분에 여자 혼자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비록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지원은 확실하게 해줬네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은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딸은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에요.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부모님은 빨리 재혼하라고 성화해요. 제가 전 남자친구와 파혼하면서 한동안 조용하셨는데 말이죠. 맞아요.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한 만큼 저도 쭉 혼자였던 건 아니에요. 나름 연애도 몇 번 했고요. 그중엔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도 있었네요. 제가 이혼녀인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제 아이들에게도 참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떠올리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만큼 끔찍하네요. 전 남자친구 때문에 남성 혐오증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 인간도 그 인간 엄마라는 사람도 참 대단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 건 막 30대가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다닐 무렵이라 손이 많이 가고 일은 또 일대로 바쁠 때라 사실 연애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요.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늘 예고 없이 뜻밖의 찾아오곤 하죠. 비가 몹시 퍼붓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열심히 디저트를 만들다 잠깐 쉬고 있을 때였죠.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알바생들도 일찍 퇴근시킨 터라 좀 심심하더라고요. 라디오라도 들을까 하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웬 젊은 남녀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둘 다 제 또래 같았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소개팅 같았어요. 저희 매장이 나름 인테리어 예쁜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나서 종종 그렇게 소개팅하는 커플이 찾아오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남자가 이목구비 뚜렷하니 잘생긴 게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 같더라고요. 키도 꽤나 컸고 말이죠. 여자도 눈이 있는데 그런 남자가 싫지 않았겠죠.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하는 내내 남자에게서 눈길을 못 떼더군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도 시종일관 상기된 얼굴로 남자를 향해 제잘제잘 말을 걸더라고요. 영철씨,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딱히. 그래요? 그 며칠 전에 개봉한 그 조폭 영화 재밌다던데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친구가 엄청 재밌다고 꼭 보라고 강추하더라고요. 네. 여자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남자는 영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주문한 음료와 디저트를 내어가면서 속으로 내심 얼굴값 한다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속마음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가 제 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테이블에 주문한 커피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만 여자 손님에게 쏟아버리고 만 거예요. 아, 뜨거!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맛자락을 탈탈 털며 난리를 쳤어요. 이거 새 옷인데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줌마? 죄송합니다, 손님. 얼른 닦아드릴게요. 전 테이블에 있던 냅킨으로 여자의 치마를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커피 얼룩은 더욱 번져만 갔죠. 여자도 그걸 알았는지 몸을 뒤로 빼면서 더욱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이게 휴지로 해결이 되겠어요?
세탁비, 아니 옷값 고스란히 다 물어주세요. 이거 백화점에서 산 20만 원짜리 치마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치마가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해도 물어줄 생각이었어요. 장사 잘 되고 돈이 넘쳐서가 아니라 한 명의 손님이라도 저희 가게에서 나쁜 기억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잠시만요. 바로 돈 드릴게요. 일단 이걸로 닦고 계세요. 전 여자에게 물티슈를 건넨 후 몸을 돌렸어요. 포스기로 가서 바로 현금을 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더군요. 그 치마 20만 원짜리 맞아요? 땡땡 브랜드 짭 같은데 5만 원도 안 할걸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황한 저는 그대로 멈춰서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당황한 여자도 기가 막히단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치마 땡땡 브랜드 정품 맞아요. 자꾸 거짓말 하실 거예요? 주선자한테 제가 어디 회사 다니는지 들으시지 않았어요?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심지어 저희 몇 년은 쭉 여성복팀에서 일해왔어요. 옷 질감이나 박음질 상태나 아무리 봐도 백화점 정품 퀄리티가 아닌데 상대의 실수를 기회다 하고 그렇게 벗게 먹으려 들면 되겠어요? 5만 원을 20만 원으로 부풀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남자의 요목조목한 말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뿌옇게 차오르는가 싶더니 그대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졸지에 가게엔 그 남자 손님과 저 둘만 남게 됐습니다. 소개팅 상대가 울면서 뛰쳐나갔는데도 남자는 태연하게 커피만 홀짝였어요. 도리어 뻘쭘해진 저는 포스기에서 20만 원을 꺼내 남자에게 다가갔죠. 저기 이거 그 여자분에게 전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실수한 게 맞으니까. 그러나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더군요. 방금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치마 20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래도 됐으니까 넣어두세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결국 전 돈을 다시 포스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야무지게 주문했던 쿠키며 디저트까지 다 먹고 일어서더군요. 그런 남자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저를 향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건 이상하게 술술 들어가네요. 별로 안 달아서 그런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전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이거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고 묻더군요. 네, 맞아요. 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남자는 정말로 자주 찾아왔어요. 그렇게 오며 가며 말을 섞으면서 자연스레 남자에 대해 많이 알게 됐죠. 남자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요. 인근 큰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개팅했던 여자의 치마가 가짜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언제부턴가 저는 내심 남자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어요. 남자는 보통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오전에 왔는데요. 어쩌다 오지 않은 날엔 내심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 남자한테 따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자 혼자 몸으로 애 키우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팍팍한지요. 저 역시 애 키우랴 일하랴 살림하랴 너무 힘들었죠. 물론 남편과 사별한 지 꽤 됐으니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지만요. 운이 없었던 건지 그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자에 대한 마음도 닫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는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소개팅녀한테 차갑게 굴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음을 접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어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남자가 찾아와서 말이라도 한마디 더 섞은 날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듯 했고요. 남자가 오지 않는 날엔 축 처지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참 우습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따로 고백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녀였으면 또 몰라요. 애가 둘이나 딸린 아줌마인데 언감생심이라 생각했죠. 그저 이렇게 혼자 짝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생각했네요.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가여웠던 걸까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자가 찾아오는 수요일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일엔 주로 점심시간에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12시쯤이 되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오질 않더라고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이 됐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안 오려나 보네? 일이 바쁜가? 내심 혼자 속으로 실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엄마였어요. 그쯤 유독 제 재혼에 열을 올리고 계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받자마자 바로 맞선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엄마, 갑자기 또 무슨 맞선이야. 내가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지. 김서방 그렇게 간 지가 언젠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애들한테도 얼른 새아빠 만들어줘야지. 새아빠 없이도 애들 나 혼자서 잘 키우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 정수가 이엠이 평생 소원이다. 너 아빠 친구 박 사장님 알지? 그분이 소개해준 사람인데 진짜 괜찮은 남자래.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자기 사업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번단다.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긴 한데 그거야 뭐 여자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한 번만 만나봐. 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엠이 소원 한 번 못 들어줄 게 뭐 있니? 엄마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전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한 번 만나보는 거야 뭐 엄마 말처럼 그렇게 큰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뒤에서 툭툭 애대를 두드리더군요. 돌아보니 그 남자였어요. 당황한 저는 언제 오셨어요? 주문하시게요? 하고 다급하게 입을 열었죠.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디저트는 뭘로 드릴까요? 그런데 남자는 대답 대신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 저도 멀뚱멀뚱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입을 열더군요. 사장님, 맞선 봐요? 저랑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확 붉어지더군요. 네, 남편 그렇게 보내고 언제까지 수절할 거냐면서 빨리 재혼하라고 성하시네요. 사실 그때까지 남자한테 저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당황해서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남자에게 정을 떼고 싶어서인지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거며 애들 얘기며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애들이 둘이 있는데 슬슬 아빠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더 늦기 전에 저도 재혼해야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제 말을 잠자코 듣던 남자가 갑자기 뜻밖의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저는요? 네? 그게 무슨... 제 착각이 아니라면 사장님,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남자의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눈치가 빠르다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제 마음까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당황한 저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어요. 그게 무슨... 제가 손님을 왜 좋아해요? 잔뜩 붉어진 얼굴에 한껏 더듬은 말까지. 누가 봐도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났죠. 남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픽 웃더군요.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사장님한테 호감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랑 사별한 것도 몰랐고 애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말에 다시 와서 대답해줘도 돼요? 네? 아니, 전 고백한 적도 없는데. 저 싫어요? 사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남자의 뻔뻔한 물음에 전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그 잘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차마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죠. 그 뒤로
저는 주말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가 저를 거절할 것만 같아서 너무 두려웠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끝에 마침내 주말이 됐고요. 남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오전 일찍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장미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이거 받아요. 얼떨떨한 마음으로 남자가 내미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이미 고백에 대한 대답은 들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저는 남자와 처음으로 함께 데이트를 했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심야 영화를 보고 그 별거 아닌 일들이 왜 그리도 꿈결처럼 느껴지던지요. 그날 이후 저와 남자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어요. 물론 전 엄마와 약속했던 맞선에 나가지 않았죠. 엄마는 잔소리 폭탄을 쏟아부으며 난리를 치셨지만 전 굳이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너무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꼭 결혼까지 가리란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그치만 남자친구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그 어떤 남자보다 다정하고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던 남편과 달리 남자친구는 서울 남자라서 그럴까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요. 손잡기나 짧은 입맞춤 같은 간지러운 스킨십도 좋아했죠. 처음 받아보는 그런 애정 표현이 어찌나 좋던지 여자 혼자 몸으로 애 둘을 키우며 겹겹이 세상과 맞서온 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만 같았죠. 남자친구도 회사원이고 저도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데이트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남자친구는 피곤할 텐데도 늘 평일에 일이 끝나면 제가 일하는 가게로 와줬어요. 자연스레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쯤에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본점 포함해서 총 3개였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자기 나이에 벌써 가게를 3개나 갖고 있어?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대단하지. 자기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벌겠는데? 한 달에 얼마쯤 벌어? 남자친구의 직접적인 질문에 전 망설였어요.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연애를 하면서 돈 문제로 많이 대었었거든요.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남자부터 자기보다 많이 번다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남자까지 각양각색이었지만 제가 배운 교훈은 똑같았죠. 남자들에게 제 수입을 전부 까면 안 된다는 걸요. 다 내 건물도 아니고 건물주 건데 뭐.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값 빠지고 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 내 손에 쥐어주는 건 한 달에 300만 원도 안 될걸? 뭐야, 그것밖에 안 돼? 일을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 빚 좋은 개살구지. 안 되겠네. 우리 자기 먹여 살리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가게 매출을 듣고도 별 생각이 없는 눈치였어요. 기존에 만나왔던 다른 쓰레기 같은 남자들과는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치만 못 버는 걸 잘 번다고 속인 것도 아니니 괜찮을 거라 여겼죠. 또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저희 아이들과 잘 지내주는 게 참 고마웠죠. 그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아무래도 애들에게 정도 잘 안 주고 애들도 불편해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저희 아이들만한 조카가 있어서일까요? 어린이날이며 생일에 먼저 아이들 선물도 챙겨주고 제가 너무 바쁠 땐 자기가 가서 애들 밥도 챙겨주곤 했어요. 특히 큰아들하고는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면서 무척 친하게 잘 지내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왠지 친구처럼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애들 아빠는 얼른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 해서 내내 신경 쓰이던 차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혼녀다 보니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도 체질에 맞지 않아 사귄 지 2년쯤 됐을까요? 주말에 친구 결혼식을 간다기에 슬그머니 남자친구를 떠봤죠. 그 친구 당신이랑 동갑이랬나? 결혼을 꽤 늦게 하네? 그치? 우리 나이쯤 되면 애가 둘 정도는 있는 게 보통이니까. 그 자식 이러다 자기 평생 노총각으로 혼자 살면 어떡하냐고 술만 마시면 울었어. 결혼정보 회사까지 가입하더니만
드디어 이번에 결혼하네. 그렇게 초조해하더니만. 당신은 안 초조해? 내가? 내가 왜 초조해? 난 벌써 애가 둘인데. 우리 애들은 벌써 초등학생이잖아.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대답에 말문이 콱 막혔어요. 그 우리 애들이라는 게 다름 아닌 제 아이들이라는 걸 깨닫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더군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가 봐요. 잠자코 저를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다가와 제 눈가를 훔쳐주더군요. 왜 울어? 당신 자식이면 내 자식인데. 그 말은 나랑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평생 같이 살 마음이 있다는 거냐고. 당연하지. 참나, 자기 생일에 멋지게 프로포즈하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초를 치냐? 짓궂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말없이 다독여줬죠.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 관문은 양가 집안에 서로 인사드리는 거였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셨는데요. 문제는 예비 시가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쭉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그렇게 정을 줬던 거였죠. 우리 엄마 나 키운다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 생선장사에 식모일에 안 해본 일이 없을걸? 그래서 성격도 좀 괄괄하신 편인데 혹시라도 자기한테 뾰족하게 말해도 이해 좀 해줘. 마음은 안 그런 분이니까. 근데 어머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뭐 일단 만나는 본다고 하셨으니까 만나서 잘 설득해보자. 남자친구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어요. 애초에 자기 아들 짝으로 애 둘 딸린 과부를 기껍게 받아들일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저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긴장한 상태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죠. 그래, 애들이 올해 몇 살이라고? 역시나 예비 시어머니는 만나자마자 애들 얘기부터 꺼냈어요.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이 여실했죠. 큰아들이 올해 12살이고요. 딸은 10살이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들인데 지 엄마 재혼한다고 마음이 열리겠어? 영철씨가 애들한테 워낙 잘해서요. 다들 잘 따라요. 그래도 피 섞인 친부모 관계하고 같나? 예비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잇지 않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앞에서 전 자꾸만 쪼그라들게 되더군요. 제가 영철씨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결혼하면 더 잘할게요, 어머님. 맞아, 엄마. 나 우리 자기 없으면 안 된다니까. 기왕 여기까지 나온 거 예쁘게 봐줘요. 네? 남자친구까지 옆에서 거들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더 어두워졌어요. 아무래도 저를 자기 아들 홀린 100년 묵은 여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다행히 당장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더군요. 너희 둘이 뭐 당장 날 잡고 시골일 건 아니지 않니? 일단 좀 더 고민해보마. 그 뒤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어요. 가게까지 알바생들에게 맡기고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다 뭐다 놀러 다녔고요. 백화점에 데려가 비싼 옷과 가방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바리바리 싸다 바쳤네요. 그런 제 노력 덕분일까요? 예비 시어머니도 점점 더 저한테 마음을 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와 남자친구는 예식장을 잡을 수 있었죠. 또다시 제 이름이 찍힌 청첩장을 마주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먼저 간 남편도 생각나고 이 결혼은 정말 잘 해내야지 하는 결심도 생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를 끌고 둘이서 건강검진도 싹 받았네요. 다행히 둘 다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레 서로의 재정 상황도 공개하게 됐죠. 맞아요. 제 가게 매출을 속였던 걸 고백해야 할 날이 온 거예요. 나 사실 당신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제 말에 남자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뭐? 거짓말이라니? 혹시
가게에 빚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매출이 300 정도 된다고 했잖아. 사실 그거보다 더 벌어.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하긴 한데 그래도 연애 1억 정도는 버는 것 같아. 뭐? 1억을 번다고? 그때 말 못해서 미안해. 가뜩이나 과부라고 하면 남자들이 쉽게 버는 데다 돈까지 많이 번다고 하면 이상한 놈들이 많이 꼬여서. 그래서 솔직하게 말 못했어. 다행히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해줬어요. 좀 서운하긴 한데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해.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도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거든? 뜻밖의 말에 놀란 것도 잠시, 남자친구의 이어진 말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내가 취미로 주식을 좀 하고 있거든.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빚이 좀 생겼어. 뭐? 빚이 생겼다고? 남자친구가 대기업 다니는 데다 평소 사치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경제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겠거니 생각했는데 빚이 있다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마 정도 되는데? 7천만 원 정도. 안 그래도 상환일이 곧이라 걱정인데 뭐 정 안 되면 적금 깨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적금을 깨면 어떡해. 그럼 이자 하나도 못 돌려받는 건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한 달에 이자로 얼마 정도나 나가는지 물으니 꽤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더군요. 게다가 당장 다음 달이 상환일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나 이번에 예금 만기되거든? 그걸로 일단 내가 갚아줄게. 뭐? 그걸 자기가 왜 갚아? 내 빚인데. 부부 사이에 네 빚 내 빚이 어딨어. 당신 이거 말고 더 빚은 없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작년에 주식시장 좋을 때만 해도 빚은커녕 억은 우습게 벌었어. 기다려봐. 곧 시장만 좋아지면 당신 명품으로 휘감아 줄 테니까. 그 와중에도 철없이 주식 대박을 바라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뭔가 쎄하더라고요.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걱정이 문득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불길한 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제 연수입을 알게 된 뒤로 갑자기 남자친구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냥 회사 때려치고 자기처럼 사업이나 해볼까? 아무리 죽어라 노예처럼 일하면 뭐해. 월급은 쥐꼴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나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전부터 내가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말이야. 들어봐. 분명 자기도 대박이라고 생각할걸? 안 그러던 사람이 사업병에 걸려서 자꾸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사업 아이템을 얘기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회사도 걸핏하면 연차나 병가를 쓰고 안 가기 시작했죠. 당신 왜 요즘 출근 안 해?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일주일 휴가 냈어. 뭐? 여름 휴가 때도 아닌데 갑자기? 회사에서 그걸 허락해줬어? 김 부장이 뭐라고 한 소리 하긴 했지. 근데 내 연차 내가 쓰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자기 혼자 결혼 준비하기 힘들잖아. 내가 같이 도와줄게. 드레스도 봐주고. 남자친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갑자기 대학 동창이라느니 선배라느니 하는 사람들을 만나 사업 얘기를 한다며 술자리도 빈번해졌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건가 혼란스러울 쯤이었어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몰래 둘이서만 은밀하게 보자기에 내심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래도 마음을 많이 여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왜 그러시나 싶었죠.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약속 장소로 향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벌써 와 계셨어요. 홀로 앉아 녹차를 홀짝이고 계시길래 얼른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죠. 일찍 오셨네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나도 방금 왔어.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먼저 늘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대부분 친구 누가 며느리한테 뭘 선물 받았더더라, 요즘 뭐가 맛있다는데 먹어보고 싶다 하는 얘기들이었죠. 맞아요. 은연중에 제게 선물과 음식을 강요하시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호구처럼 잘해드리기만 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안 그래도
달라진 남자친구에게도 실망이 컸던 터라 정말 이 결혼을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죠. 하지만 당장 파혼을 생각하기엔 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딸이 총각하고 결혼한다고 기뻐하던 부모님이며 남자친구와 친구처럼 잘 지내는 아이들까지. 뭔가 파혼할 만큼 큰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충 덮고 넘어가자 싶었죠. 세상에 완벽한 인간들이 어디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런저런 넋두리를 늘어놓던 예비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론을 꺼내더군요. 바로 남자친구의 월급 관리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영철이 월급은 내가 쭉 관리하고 있었거든. 결혼한다고 뭐 나오던 월급이 뚝 끊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속 관리하는 게 낫겠지?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남자친구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한다는 것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네? 영철 씨 월급을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그래, 몰랐니? 뭐 영철이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보네. 여튼 결혼하면 내가 다달이 생활비 줄 테니 그걸로 살림하고 가계부 써서 나한테 보여주렴. 알았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고 가계부까지 써서 보고하라니 아무리 봐도 절 감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엔 느껴지지 않았죠. 제가 좀처럼 대답을 못하자 반항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저를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뾰족해졌어요. 왜? 내 아들 월급 애미인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마음에 안 드니?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보통은 결혼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부부 둘이 알아서 하니까. 참나, 너희 둘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돈 관리가 얼마나 골치 아픈 건데. 내가 도맡아서 해주겠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가만, 너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해? 나 없으면 너 혼자 내 아들 돈으로 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니?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해졌어요. 그래서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죠. 네? 제가 하긴 뭘 해요, 어머님? 모른 척하지 말거라. 요즘 젊은 여자들 결혼하면 남편 돈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고급진 운동하러 다니고 브런치 카페니 뭐니 그런 비싼 음식점만 다니면서 호의호식 하잖아. 너도 딱 보니까 그러려나 본데 꿈도 꾸지 말거라. 딱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 말라고. 알겠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서로 경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공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남자친구의 월급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못해도 한 달에 그 10배는 벌고 있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너 정신 차리고 나랑 내 아들한테 잘해라. 애 둘이나 딸린 여자를 어느 총각이 좋다고 데려가겠니? 우리 영철이 정도 되니까 그런 큰 결심한 거지. 안 그래도 내 개모임 친구들이 우리 아들이 한번 갔다 온 여자랑 결혼한다고 얼마나 수군대는 줄 알아? 그 옆에 애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면 네가 더 잘해야 돼. 그때 내가 말한 모피코트 있지? 그것도 좀 눈치껏 사다 바치고 가방도 하나 더 해주고. 너희 엄마 아빠는 이런 것도 너한테 안 가르치든? 과부딸 총각한테 시집 보내면서 사람들이 양심이 없네. 저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낮잡아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제야 실감이 되더군요. 더는 참지 못한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황해 저를 올려다보는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죠. 저기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뭘 알고 좀 말씀하실래요? 뭐? 아줌마?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그랬니? 네, 저 이 결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어머님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는 거죠. 뭐가 어쩌고 저째? 잘 들으세요, 아줌마. 그 잘난 아드님한테 대체 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 아들보다 10배는 잘 벌고요. 돈 한 푼이 아쉬운 처지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 결혼 아쉬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 아들이 멋모르고 주식하다 쪽박 차서 빚만 7천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참 눈알만 굴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정말이니? 정말 우리 영철이한테 빚이 있어? 하고 묻더군요. 못 믿겠으면 당신 아들한테 직접 확인해보세요. 전 이만 가볼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요. 예, 잠깐만. 너 정말 이렇게 갈 거니? 어? 예비 시어머니는 뒤늦게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는 이 관계에 미련이 없어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파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진작에 혼자 생각하고 있던 거야. 우린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평생 당신하고 같이 살 자신이 없어. 뭐? 저기야, 잠깐만.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내 마음 변할 일 없으니까 굳이 따로 만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만 끊을게. 잠깐만 자기야. 그럼 내 빚은? 뭐? 자기가 갚아준다며. 내 빚 7천만 원. 그 와중에 지 빚 얘기를 꺼내는 게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절 뭘로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새삼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은인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제 남남인데 내가 그걸 왜 갚아주니? 아, 당신 빚 있다는 거 이제 당신 엄마도 알아. 내가 방금 얘기했거든. 지금 우리 엄마랑 같이 있다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나 혼자 먼저 나왔어. 파혼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수습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전 예비 시어머니와 만났던 카페 이름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도 미친듯이 계속 전화와 문자 폭탄을 날렸어요. 나중엔 예비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오더군요. 결국 전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예상보다 더 끈질겼어요. 제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선언한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그게 촉매가 되긴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자친구의 불성실함과 부족한 경제관념 때문이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자기야, 나 자기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잖아. 결혼해도 우리 엄마는 안 보고 살면 되지. 내가 중간에서 잘 컷할게. 어? 단순히 당신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몰래 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해서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난 당신하고의 결혼이 내키지 않았어. 왜? 내가 세연이 세진이한테도 얼마나 잘했는데. 둘 다 날 얼마나 잘 따랐는데. 나 정말 세연이 세진이 아빠 노릇 잘할 수 있어. 당신 남편 노릇도 그렇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면 뭐해? 술도 너무 좋아하고 주식으로 진 빚도 수천이면서. 술은 끊을게. 주식도 이제 안 할게. 당신이 원한다면 엄마하고도 인연 끊을게. 어?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라. 남자친구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린 이미 끝난 사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었죠. 그리고 급기야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까지 저희 집 앞으로 끌고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억지로 제 앞에 무릎을 꿇리고는 싹싹 빌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엄마 뭐해? 얼른 정수기한테 사과하라고. 제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굽신거렸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늙어서 도망이 났던 게지. 그때 일은 제발 잊고 마음 풀어주렴. 어? 내가 괜히 내 아들 뺏기는 기분에 셈이 나서. 우리 아들 월급은 당연히 네가 관리해야 맞는 거고 네가 버는 돈도 다 네가 관리하렴. 난 네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냐. 그냥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그 마지막 말이 발끈하더군요. 그럼 제가 돈 한 푼 못 버는 이혼녀였으면요? 그럼 그때 하신 말씀에 대해 지금처럼 사과도 안 하셨겠네요? 자기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호의호식할 생각 말라고 하셨었죠? 아니 그건 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한 달에 얼마를 벌든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결혼하면 부부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 돈 관리도 둘이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다음에 혹시라도 또 며느리 맞으실 일이 있다면 그땐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길 바랄게요. 다른 며느리 맞을 생각 없다. 우리 아들은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난리야. 어쩌죠? 전 아닌데요. 저 혼자서도 월에 몇 천씩 벌면서 잘만 살고 있는데 뭐하러 빚만 잔뜩인 능력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제 말에 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천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더군요. 자존심도 없는지 아니면 정말 빚 갚아줄 사람이 절실했던 건지 그 뒤로도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으로 찾아와 파혼을 물러달라며 떼를 썼어요.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자의 끈질긴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가게까지 와서 귀찮게 굴더라고요. 직원이며 손님들이 있는데 참 난감했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더는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고심하던 저는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했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콩밥 먹는 건 무서웠나 봐요.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제 앞에 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겹지인으로부터 근황을 좀 전해 들었는데요. 제 예상대로 썩 잘 살고 있진 못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계속된 주식 실패로 결국 빚이 억대로 불어났고요. 카드 돌려막기로도 감당이 안 돼서 사채에 손을 댔던가 봐요.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직장에서도 잘렸고요.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쥐죽은 듯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도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그 나이에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있대요. 한때 가족이 될 뻔한 사이인 만큼 속이 마냥 후련하진 않더라고요. 좀 씁쓸하고 안쓰럽기도 했네요. 그치만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사람만 챙기기에도 바쁜 인생이니까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아직도 간간히 일적으로 알게 된 남자분들의 대시를 받곤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한테 하도 대여서일까요? 아직은 누군가를 만날 엄두가 나지 않네요. 주변에선 그러다 훅 간다고 나이 앞자리 바뀌기 전에 빨리 재혼하라고들 난리지만 글쎄요, 그게 어디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건가요? 결혼해도 좋을 만큼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줘야 말이죠. 그치만 집신도 다 짝이 있다는 옛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꼭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